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예,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 얘기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은요. 저는 뭐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신과 의사고 예, 그리고 이명우 선생님은 심리기획자, 어떤 일을 하는지 심리기획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폭력 피해자들이나 이렇게 재난 현장, 사회적 트라우마 현장에서 둘이서 한 10여 년 이상 자원활동으로 여러 현장에서 같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1대1로 상담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뭐 그런 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이 되실 건데 그 어떤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치유적인 공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기획을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둘이서 같이 그런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해왔어요. 10여 년 동안 주로 최근 2년 동안에는 세월호 뭐 유가족들 그 피해자들이 있는 그 안산에 들어가서 한 2년여 사고 난 다음에 5월에 4월 26일 이후에 5월에 다 짐을 싸서 거기 숙소를 마련해서 안산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한 2년 동안 살았네요. 살면서 그러니까 치유공간 이웃이라고 하는 일종의 민간 주도의 트라우마 센터 같은 거지요. 치유센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너무 상황이 급박했어서 만들어서 2년 동안 거기서 유가족들 또 그 형제자매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또 뭐 생존 학생 아니면 또 그 단원고 선생님들 또 이 피해자를 돕느라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또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 유가족들을 돕는 사람을 또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2년 동안은 그래서 안산에서 지내다가 한 최근에 다시 저희 이제 이사는 다시 집으로 서울의 그 경기도 양평에 원래 집이에요. 그래서 숙소는 다시 철수해서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보다 첫 2년보다는 훨씬 조금 더 거리를 가지고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한 일은 주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7, 80년대 고문을 당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무고하게. 지금은 다 이렇게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고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고 하는데 그 시절에 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가가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살하신 분, 몸에 화병이나 암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 상담하고 치유하는 일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다가 보니까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자살로 이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이웃으로 또 접하게 돼서 이렇게 달려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은 안산의 이웃같이요. 거기 쌍용차 그 해고자들하고 그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를 입어서 그때 그 치유센터 와락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같이 또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또 뭐 물론 사람을 만나지만 또 어떤 기획자 입장에서 이것을 또 조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처를 입은 내 친구나 지인이나 누군가 이웃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울 수 있고 조금 그 상황에 같이 압도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교인들이시고 뭐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일, 뭐 살다 보면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 형식은요, 둘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장소팔 고충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도 나중에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더 실질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명수인데요.
친구의 뭐 동료기도 하고 동지기도 하고 동반이기도 하고 제 스승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연인이죠. 저도 똑같이 그렇죠. 네, 스승이기도 하고 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새 한 몇 년은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 일종의 이제 부부 치유 사기단이라고 보시면 비슷해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하는데 요 세월호 이후에는 특히 이제 이런 류의 모임에 와서 세월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얘기들은 이론적인 얘기들이 아니고요. 현장 치유자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늘 그 조작가짜 피해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5.18 피해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쌍용차 해보자들도 그렇고 이제 뭐 공개적으로 노출이 될 수 없는 국가 권력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이건 정신과 의사인데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사로 치면 여기가 지금 임상이라 그러면 상담하고 주로 환자를 보는 임상이라 그러면 저는 연구에 가까워요. 그래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닥터하우스라는 미드처럼 진단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런 공기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들은 무엇인데 부부사귀단이 돼가지고 저렇게 일종의 공적인 영역에서 저렇게 하나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나 쟤네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소진이 돼서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좀 답을 드리고 할게요.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어요. 막내가 24살이니까 이제 다 컸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원칙이 물론 유산 이런 건 어릴 때부터 없다고 가르쳤고요. 20살 되면 특수한 관계에 남남이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20살이 막내가 다 넘었으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 애들한테 해줄 것도 또 하나는 그 결혼식 같은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결혼식 한 방 얼굴도 모르는데 부조금 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우리 그러니 너네가 사돈 될 집을 잘 설득을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시골에서 사시는 분인데 평생 동안 이제 부조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여일 때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일 있잖아요. 그거 감안하죠. 감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가서 설득을 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혼식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사니 우리 집이나 사돈집에서 마당에서 가마솥 걸어놓고 원빈과 이난영이 아니지만 결혼식을 그렇게 하자. 20명 정도만 일가친척 모아놓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니네 친구들하고 하든지 니네끼리 하든지 우리는 안 간다.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 없잖아요. 제가 골프도 안 치고요. 담배도 안 피고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십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룸사롱에도 물론 안 가죠.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필요한 만큼 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셋을 결혼식을 시키려고 그러면 집도 사주고 뭐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1억에서 2억 정도는 들지 않겠어요? 셋이면 그 돈이 저는 딱 세이빙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골프 안 치니까 돈이 이 친구도 거의 뭐 화장도 안 하고 아무런 레슨 할인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니까 별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둘이 사니까 더군다나 돈 들어갈 일이 없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냥 살면 유산도 물려줄 게 없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자식들하고 심리적으로도 특수한 관계인 남남이기 때문에 뭐 너대로 살고 우리대로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 없죠. 그죠? 소진은 어떻게 하는데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심리 관련 일들을 지금 한 16, 7년 하죠. 그 일만 17, 16년 각자 다른 일을 하다가 그것만 같이 하는 게 그런데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도출된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개별적이다라는 화두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도 7살이면 자의식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가 돼서 할 일이라는 것은 응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셋한테 믿지 않으시겠지만 한 번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키워본 적이 없어요. 키운다고 표현도 잘 안 하는데 안 되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고 말고요. 우리는 증거하잖아요. 아이들 셋이, 세 개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결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 옛날 라우나 씨가 가서 여기 올라가서 바지를 좀 내리면 여기가 지금 허벅지가 아주 시퍼래요. 왜냐하면 십자수를 놔가지고 참느냐고. 굉장히 막 저를 돌겠는 경우 많죠. 그렇지만 참아야 된다. 참아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치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20년 참으니까 지금 그냥 뭐 십자수 안 넘고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독립적인 관계로 잘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개별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참사의 현장에 있거나 그냥 일상의 현장에 있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하고 한 20년 동안 365일 24시간을 지금 같이 다니거든요. 그럼 부부가 그렇게 같이 다니면 우리가 운전 가르치다가 다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다. 근데 떨어져 잔 날이 한 열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업도 같이 했고 이런 일도 같이 했고 그것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개별적이라는 화두를 동시에 가치도 동시에 적용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사 현장에서 우리가 가면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 참 존경할 만해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거는 들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흘리는 거고요. 전혀 귀담아듣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삶을 존경받으려고 살지 않고 훌륭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이 가장 잘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것들이 택한 것이 이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딴 거를 할 때도 재밌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재밌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느껴진다. 스스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진이 될 게 별로 없고 저희는 필요한 만큼 돈 있지만 차도 굉장히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어디 지방에도 이제 강의 같은 걸 세월호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 소규모 모임에도 가는데 KTX 특실 타고 가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 프레스티지 타고 가고요. 가서 한쪽에 상담하거나 이 친구가 그러기 때문에 가서 지쳐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그 지방에 가면 그런 뭐 세월호 강의라고 막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소풍 가듯이 가고 그 음식점 그 동네에 가면 가장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가 지치지 않고 그 현장에서 계속 올 수 있었다. 그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뭐 안 됐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실 필요 없고요. 너나 잘하시면 다 되고요.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부부치유 사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좀 버겁게 느꼈던 게 세월호 참사예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거의 광주 민주화 항쟁과 맞먹을 정도의 사회적 트라우마를 우리나라한테 던진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고 지금 그 현장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여러 현장을 봤잖아요.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 현장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는 이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세월호 참사 이거는 거의 그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지금 모든 일을 접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 안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야 될 만큼 이게 손을 쓸 수도 없었고 어떻게 너무 깊고 넓어서 트라우마 자체가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이 기존에 우리가 갔던 치유 현장하고는 좀 달랐다. 그 트라우마도 다 개인적으로 보면 목숨이 막 사라지는 현장이었으니까 해고자들도 그랬고 5.18 피해자 선생님도 그렇고 광주 같은 경우는요 36년 됐어요. 광주 항쟁이 일어난 36년 됐는데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광주 그 5.18 피해자 선생님들의 자살률은 그거의 50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천문학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현장을 우리가 다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에 그 광주 한제가 맞먹을 만한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정의를 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그게 무엇이길래 지금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여기가 훨씬 더 전문가니까 좀 설명을 듣고요. 제가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시민들 저희가 이제 전국을 요즘에 가끔씩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오세요. 근데 오셔서 하는 말들이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서도 그런 마음 있으실 수 있는데 그냥 어떤 관련한 어떤 뭐 뉴스를 잠깐 보거나 뭐 그런 얘기를 잠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듣거나 그러면 그날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한테 있었던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선생님 제가 이게 서서히 뭐 미쳐가나요? 이게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병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 그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강당에다 아이들을 이렇게 소집시켜 놓고서 뭘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애들이 조금 준비가 덜 됐을 때 이제 본인이 갔나 봐요. 강당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애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흩어져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순간 어떤 그런 것이 연상이 돼서 너희들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 흩어져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가 미쳤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듣죠. 그게 이제 어떤 꿈 분석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 전문가가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호 그분이 이제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도 뭐 상담을 많이 하고 여러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가 그때 이제 주로 꿈을 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1년, 2년 그 즈음에 전혀 뭐 유가족과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만나는데도 꿈에 그 세월호 그 트라우마와 상징이 연결이 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통 사람들의 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놀랐다는 거예요. 네. 관계자들, 유가족이나 뭐 거기 주변에 사는 관계자들의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그걸 통해서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저희도 그 현장에 들어가 있고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직감을 많이 하죠.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라는 게 이게 국민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살에 와서 느껴져요. 근데 어떨 때 그게 최고로 많이 느껴지냐면요.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아니고요. 고등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지금 세월호 참사를 느끼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른과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작년에 한참 그 교육부에서요,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러면서 학교에다 전국에 그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노란 리본, 뭐 팔찌 이런 거 학교에 달고 오지 마라.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죠. 제가 그 즈음에 어떤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났는데 안산 지역이긴 했어요.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친구들 3명이서 가가지고요 문신을 했대요. 그래서 그 무슨 문신을 했니? 했더니 리멤버 0416 그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문신을 한 거예요. 했는데 걔 얘기는 자기가 이 일을 읽으면 이것을 잊으면 자기가 나쁜 놈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가서 리본도 못 달게 하고 추모를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은 지금 자기 몸에 새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잊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영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잊을까봐 제일 두려워하긴 해요. 잊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는 시그널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느끼는 그 분노와 무력감과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체감을 하죠. 그래서 그 4.16 2014년 4월 16일에 대학생 이상의 세대와 고등학생 아이들과는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전반적인 사회나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 안산에 있다 보면은요, 피해자의 층위가 굉장히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학생들이 있고요. 일단 일반인 희생자는 조금 제껴놓고 할게요. 저희가 주로 2년 동안 봤던 사람들은 안산의 단원고, 예, 그 뭐 생존 학생, 또 유가족들, 그 형제자매들, 뭐 관련한 그 학생들, 희생자를 중심으로 봤으니까요. 희생학생이 있고 희생학생 유가족이 있는데 유가족 중에 부모님이 있지만 또 형제자매들이 있죠. 예, 그렇게 있고 또 생존학생들이 있죠. 사지에서 나온 예, 생존학생들이 있고 또 그 생존학생의 부모들이 또 겪는 트라우마가 있죠. 생존학생들이 여러 증상들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트라우마 피해자니까 그걸 간수하고 같이 겪어내면서 또 그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산의 단원고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생존 학생들이 바다에서 이제 올라와서 반을 배정을 했거든요. 집에서도 간수가 안 되고 학교는 뭐 유가족이랑 다 뭐 정리가 안 되고 아수라장이니까 그쪽 안산 지역의 중소기업 연수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머물면서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임시 교실이 거기 차려졌어요. 아이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4반으로 나눠서 담임을 2명씩 배치했어요. 예, 새로 한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다 같이 가셨잖아요. 예, 10명의 담임 선생님들이 예, 같이 아이들하고 가셨기 때문에 담임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누굴 담임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트라우마 피해자니까 이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문제를 이걸 겪어내야 되니까 엄두도 안 나고 이미 단원고는 선생님들이 다 트라우마 피해자지요. 동료 교사가 10명이 사라졌고 예, 자기가 수업을 하고 담임을 했던 아이들이 250명이 사라졌단 말이죠. 다 피해자니까 누구를 시킬 수는 없고 또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원을 받은 거예요. 지원을 해라. 2학년 담임으로. 했는데 지원을 다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1학년 때 자기가 담임했던 아이들이 대거 희생이 된 그 선생님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게 속죄의 의미로 자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동료 선생님, 그러니까 돌아가신 동료 교사하고 아주 단짝이었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친했던 동료 교사 마지막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거 뭐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분들이 자원을 하셨어요. 아이들 케어하는 게 쉽지 않죠. 본인도 트라우마 피해자인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트라우마 피해자인데 외형적으로는 단원고 교사는 가해자에 속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가족들 부모 입장에서는 단원고 교사는 가해자 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면서 겪은 고통과 이런 것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5월 달에 안산에 제일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단원고에 제일 먼저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완전한 카오스 상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이 이게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단원고는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신뢰도 선생님들이 잃었고 선생님들도 휘청휘청하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얘네들을 돌보지 않으면 부모도 감당을 못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처음에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어쨌든 피해자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별로 떠올리지 않았지만 그 단원고 교사들도 굉장한 트라우마 피해자죠. 근데 사실은 이 말 하면서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단원고 교사들을 피해자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유가족들한테 상처예요. 유가족들은 그것을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그 선생님들 상담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은 공개한 적이 없어요. 했다는 말도 하지. 왜냐하면 저는 동시에 유가족도 보고 그 희생학생의 형제 자매들도 보는데 선생님을 상담했다 그러면은 관계가 다 깨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또 피해자 군에는 교사들이 또 있는 거죠. 단원고 그 사고 당시에 1학년, 3학년이 있었어요. 근데 1학년 애들은 이제 신입생이니까
들어와서 이제 4월에 한 달 만에 그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 250명 장례를 치르는데 다 학교로 와서 노제를 지내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장례 행렬을 200번이 넘게 거기에서 그런 일을 겪어낸 거죠. 1학년도 그렇지만 3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단원고는 조금 독특한 게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는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연극부, 밴드부, 뭐 방송반, 무슨 또 뭐 굉장히 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요. 연극반 뭐 이래서 3학년 아이들은 이 2학년 아이들하고 1, 2학년 때부터 몇 년 동안 같이 동아리를 한 굉장히 친한 선후배 관계예요. 연극반, 뭐 밴드반인데 한 명 살아 돌아오고 다 없어진 거예요. 2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3학년 아이들은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던 자기 후배 그런 아이들이 없어졌죠. 단원고 그때 이제 생존 학생들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이제 학교로 6월 25일 날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 아이들이 복귀한 다음에 거기 이제 학교에 저도 이제 좀 잠깐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그 교실에 이렇게 교실에 보면 어떤 애가 이렇게 내려와서 노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래요. 여러 번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자친구가 2학년 희생학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3학년 남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걔네는 고3 때 입시를 앞두고 자기 후배, 뭐 여자친구 이런 애들이 다 싹 다 사라진 그런 공간에서 쉬는 시간마다 내려와서 그 책상에 앉아서 울다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학년, 3학년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단 희생 학생들이 있고 생존 학생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혼돈스럽고 힘들어하니까 재학생들의 어려움은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앓이 하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 하다 보면 생존 학생 부모가 한마디 하면 1, 3학년 재학생 부모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어려움을. 근데 이 생존 학생 부모들은요, 또 진도 팽목항에 또 이렇게 열심히 가서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시위도 하고 이제 같이 그 연대하느라고 많이 다니셨거든요. 유가족들 엄마 아빠들 모임에 가면 생존 학생 엄마 아빠들은 주전자 심부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가족들 부모는요, 실종자, 그러니까 지금 미수습자라고 얘기하는 그 부모들 앞에서는 어떤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이 층위가 여러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희생학생들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 그 치유공간 이웃에서 생일 치유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하는데 아이 생일을 기점으로 뭐 치유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임을 해요. 그 어떤 치유 프로그램인 거죠. 할 때 보면 친구들이 와요. 안산에 지금 고등학생 그때 이제 아이들은 친구가 3, 4명, 5, 6명, 10몇 명 없어진 애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뭐 중학교 동창도 있고요.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마을 친구도 있고 사춘간에도 그런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잃은 아이들이 많죠. 얼마 전에 친구 생일 모임에 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 이제 생일날 이웃에서 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느라고 왔는데 걔가 이제 지금은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했대요. 근데 생일 모임이 토요일 날 오전이었어요. 근데 얘가 왔는데 이렇게 뭐 정신이 잘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야근을 하고 집에 거의 12시에 왔대요. 근데 그때 자면 그날 너무 피곤했대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생일 모임을 못 깰 것 같았나 봐요, 자기가. 그래서 잘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밤을 샌 거예요, 얘가. 그러고 오전에 친구 그 생일 치유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친구 생일에 안 오면 자기가 나쁜 놈이거나 비겁한 놈이거나 내가 그러면 사람도 아니거나 친구도 아니거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야근을 하고 그러고 버틴 거죠. 그렇게 그 피해자의 층위가 굉장히 넓어서 이런 모든 어떤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2차 피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나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 겹겹이 있는 곳이 지금 안산의
그 트라우마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일단 좀 한번 머리에 이렇게 넣으시고 또 얘기 또 주고받아 볼게요. 오늘이요. 그 세월호 저는 세월호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월호역으로 따지면 793일째의 4월 16일이에요. 이제 그거는 문학적인 수사나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그런 류의 시간 감각이 존재가 되거든요.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혼도는 상태에 있는 건데,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류의 어떤 타상 같은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밀려왔기 때문에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년 지났다 그러는데 어쨌든 793일째 4월 16일인데 그것이 문학적인 수사가 아닌 것이 실제로 그 시학생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16일 지나서 17일 지나서 금요일이면 4월 18일이 금요일이었는데 2014년 4월 18일이 금요일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4월 16일이 지나면 17일은 금방 가는 거죠. 그럼 18일 되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4월 16일이 안 가네요. 793번째. 그러니까 옛날에 LP 레코드 보면 이렇게 흠이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되돌이표 판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 그 회로라는 것은 4월 16일에서 793번째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보상도 받고 어느 정도 뭐가 좀 뭐 밝혀진 거 아니야? 인양도 뭐 되고 그러니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일반 시민들이 일베나 어버이연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멍미? 이게 멍미? 그러니까 4월 16일인데 아직도 4월 16일인데 그 사람들이 야속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저희도 그 안산에 간 다음에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살면서. 어떤 거냐면 서울에서 어떤 약속이나 사람들하고 해놓으면 시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중요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원고를 매월 쓰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마감을 처음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류의 원고였는데 그럴 만큼 시간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은 장소에서 되돌이표처럼 도는 그런 시간 감각을 가지다. 그래서 오늘이 963일째의 4월 16일인 거죠. 실제로 어떤 그 아빠는요, 아이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지금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기타를 조율하는 일이에요. 혹시 아이가 와서 칠지도 모르니까 어처구니 없죠, 옆에서 보면. 저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엄마는 봄 됐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웃에 왔어요, 그 엄마가. 그래서 저 친구 앉아있는데 뭐 대표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뭐 보여주는데 그 딸내미 분홍색 옷을 좋아하는데 산 거죠. 봄옷을 산 거죠. 지나가다가 산 거예요. 그러면 와 우리가 누구 좋아하겠네. 진짜 좋아하겠다. 아 진짜 이쁘다. 근데 그러니까 어제는요 제가 커튼도 갈았잖아요. 그 방에 개방에 커튼도 분홍색 커튼으로 봄맞이라고 갈았어요. 그러면 잘했네. 걔가 너무 좋아하겠네. 멀리서 보면 약간 미친 사람들 대화 같을 수 있어요. 쟤네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진짜 돌아온다고 믿나?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냥 그 상태는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망신고 이런 거 안 한 거죠. 떠나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별을 하면 뭐 저승에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만 예측이 되는 게 있잖아요. 뭐 나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이거는 벼랑 같은 이별이에요. 절벽이 아주 끝까지 있는 절벽처럼 갑자기 휙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벼랑 같은 이별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친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 그냥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미친년인가 봐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멍해요. 그리고 금방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있다가 눈물이 쏟아지면 이게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 애정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분노나 증오가 갑자기 생겨요.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나 김기춘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그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오빠나 동생. 그 아이한테 막 분노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별로 안 슬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떨 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저거 사람도 아니야. 지네 오빠가 동생이 형이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울지도 않았대. 얄면 죽겠어. 앞에 주기도 싫어.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제가 미쳤나 봐요. 미친년인가 봐요. 우리가 하는 얘기 똑같아요. 당연하지. 미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눈앞에서 수장을 당했는데 의문사를 했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미치지 않으면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닌 거지. 미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리액션이 정상인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 치료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엄마들이나 가족들을 보면 형제 자매한테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형이죠. 동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야 이제 네가 엄마 아빠 잘 모셔야 되고 장남으로서 동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더 해야 돼. 그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얘도. 동생이 그 감정을 상실에 대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보면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잘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정하다고 할 만큼 울지 않는데 걔가 우는 건 어느 때냐면 엄마 아빠가 가슴 아플까 봐 밤에 이불 쓰고 우는 거예요. 학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그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은 보면 계속 그런 동네 사람도 하고 가끔 연대하는 사람들도 하고 그 애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지금 793일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안에 있다 보면 현장에 있다 보면 아직도 그냥 무간지옥이 이런 것이겠구나. 무간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종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간지옥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겠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공간 이웃에는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돼요, 일주일에.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주부죠. 엄마고. 99%가 그래요. 저희가 이런 트라우마 현장에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활동가나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세월호에 지금 그 치유공간 이웃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일 갖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친년처럼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미친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들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제일 고통이 되는 얘기는 아이의 얘기예요. 아이의 얘기인데 사람들이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게 치유공간 이웃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이 얘기를 물어보면 상처가 되니까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이 얘기를 물어보면요. 제가 초창기에 치유공간 이웃에 산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상담실에 상담할 동안 이렇게 거실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좌식인데요. 거기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엄마들한테 누구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 얘기 싹 물어보면 휴대전화 싹 나와요. 나오고 사진 막 쫙 보여주고 그래갖고 애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쭉 돼요. 4시간, 5시간. 그래서 나한테 한 4시간쯤 하면 아우 대표님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나 봐요. 그때 그래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이 친구 표현에 하면 아이가 살아 들어온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 엄마가 이렇게 빛이 나요 얼굴에서. 그 아이의 얘기를 할 때만 빛이 나요. 근데 동시에 그 얘기를 끝나면 내장이 쏟아지듯이 다시 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갔을 때 새벽 2시에 3시에 카톡을 받거나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그러면 하는 얘기 간단해요. 똑같아요. 모든 엄마. 주로 엄마들이 오는데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만지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 두 개가 다예요. 뭐라고 답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같이 울거나 같이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둘 다 종교가 전혀 없는데요. 아무것도 종교가 없는데 거기 가하 있은 이유로 기도가 직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우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럼 그거 힘이 안 되느냐?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종교가 없지만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종교가 없으시면 꼭 종교를 가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같이 이웃치유자들하고 같이 손잡고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듣고 그러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나 보다. 이럴 때 절대자의 힘을 빌렸으면 좋겠다. 꼭 종교를 가지시라. 그런 정도의 고통과 슬픔인 거예요. 지금 그 안산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게 그런 정도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이웃치유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아침마다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걸까? 그걸 점검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빵점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보는데 밤새 며칠 밤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그 목표가 30점도 50점도 아니에요. 빵점이 목표라고 그러면 그 시험 공부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빵점이에요. 왜?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부모를 아무리 위로를 하고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한다 그래도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빵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700점, 마이너스 800점, 마이너스 잘 되면 마이너스 200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면 아까 광주 5.18 피해자 선생님들 자살률 500배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자살이에요. 다행히 지금 안산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 말고도 그런 거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전국 곳곳에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들, 종교단체에서 기도해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 빵점이에요. 그 빵점이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빵점까지 만들어 놓지 못하면 마이너스 점수에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다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래요, 원래. 근데 이거는 집단으로 일어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광주 항쟁과 맞먹을 정도의 사회적인 참사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빵점인 일이다. 빵점인 일이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점수가 10점, 20점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데 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괜찮아지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하에서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을 안 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행의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왜 트라우마의 어떤 특성 때문에 치유가 되고 안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네. 네. 최선을 다하면 빵점이고요. 안 하면 이제 마구마구 태가 나죠. 그 중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잠깐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트라우마 만성적인 그 후유증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감정적으로 마비가 오고 그 감정적인 마비가 오면 인간의 감정이나 슬픔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죠. 그 감정 마비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 후유증이 아주 가장 치명적인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바마 그때 그 사고 나서 초창기 참사 초창기였는데 미국에서 왜 사절단이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는데 온 손님들은 다 상복 입고 노란 리본하고 근데 혼자 화사한 옷을 입고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유가족들 저기서 시위하고 그런데 국회에서 레드카펫 깔고서 막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화사하게 나오고 그것이 이 트라우마 피해 그 후유증과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입었잖아요. 예,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평시에 부모가 둘 다 총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18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18년 동안 집 안에 틀어막혀서 그 사람이 그때 썼던 일기나 기록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 다 본 적이 있는데 두 손가락으로 물구나무를 선다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이 와신상담. 평생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이었고 아버지 앞에서 그냥 뒷걸음치다가 넘어지고 다 뭐 장관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온 세상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어쨌든 사실과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8년을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지냈거든요. 그 사람은 그동안 친구가 단 한 명도 일생 동안 없었던 사람이에요. 혼자 그 안에 인지적인 여러 가지 트라우마 후유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결과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런 감정마비,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죠. 유가족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막 그랬을 때 속마음 이랬을지 몰라요. 니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갖는 아주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고통에 이미 깊숙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처참한 바닥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한 바닥에 자기가 처했다고 느끼고 치유받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 그것까지는 이렇게 에너지가 그쪽으로 전혀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대통령이 박근혜라는 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하죠. 그런데요, 어느 날 기억나세요? 겨울에 성남 어디서 야외에서 가수들 무슨 하다가 환풍기가 무너져서 그때 사고로 시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그때 이웃에서 막 엄마들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막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고 뭐 이렇게 누가 알려줬어요. 어떤 엄마가 그래요. 몇 명 죽었대? 무슨 일이래? 몇 명 죽었다. 그거밖에 안 죽었대? 더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떤지 알아. 이래요. 그러다가 이내 그 엄마가 진짜 내장이 쏟아지듯이 우는 거죠. 선생님, 제가 악마가 돼가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우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요, 어린애가 유괴당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맨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끔찍해서 신문도 못 봤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한두 명 죽은 거 가지고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죽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참사 초창기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성찰 기능, 자기 현실 감각이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 세월 동안 그냥 혼자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그 배신감과 그 트라우마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면죄부를 줘야 한다? 이것은 아니죠. 그것은 책임져야 하고 자기가 감당할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처벌하고 그건 책임져야죠.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문제들이 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이 치유가 안 되면 악마가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깊은 병리를 유발시키는 그런 것인데 우리 사회는 트라우마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 아동학대나 성폭행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 안에 있어서 트라우마 피해자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는 하도 트라우마 우리 사회에 이게 너무 흔해서 이게 그냥 무슨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 그래서 초반에 막 그럴 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더니요. 지금은 매일 초미세먼지니까 그냥 안 하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이러는데 트라우마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가 뭐 이혼을 하거나 뭐 어떤 아주 굉장히 어떤 몹쓸 일에 연루가 돼서 뭐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뭐 적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심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트라우마는 뭐고 스트레스는 뭐냐?
인간이 이렇게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외부 자극, 외부 상처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 그러죠. 전학을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요. 새댁이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해서 고부간에 시어머니가 막 괴롭히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진 않아요. 인간이 어쨌든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걸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라 그럴까요? 겪은 만큼 스트레스 받은 만큼 상처 입은 만큼 또 그만큼 성숙하기도 하고 성장한다고도 해요. 근데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받은 만큼 성숙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받으면 받은 대로 더 파괴가 되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복원이 거의 어려운.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요, 여기가 찢어졌다 그러면 꼬매면 새살이 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화상 입었다 하면 이것은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화상 상처가 이렇게 수축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치료를 안 하면 안에 뼈도 휘기 시작해요. 뼈가 자라지 못하니까 피부가 수축력이 없으니까 그럼 모든 것에 이제 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듯이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거의 10초대에 돌파하는 우사인 볼트라 그래도 쓰나미가 오는 것을 자기 뜀박질로 피할 수는 없어요. 쓰나미가 덮치면 우사인 볼트도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내가 정신력이 강하거나 체력 관리를 잘했어도 총알을 맞았으면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는 없죠. 그것은 사람의 통제 바깥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러고 재앙, 재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고문,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같이 보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잃은 부모 같은 경우, 성폭행 피해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아까 이 선생님이 말했지만요, 트라우마는 아무리 잘해도 빵점이다.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 전에는요, 엄마들의 상태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치료가 잘 돼도 상담을 너무나 열심히 잘해줘도 엄마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이제는 틀린 거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복귀가 안 되는 거죠. 잘하면 빵점이에요. 근데 무엇을 치유하느냐, 치유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나눠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것을 도전하진 않아요. 어떤 것이 치유가 안 되냐면요, 아이에 대한, 내 잃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아이를 생각하면 시작되는 그 통증, 슬픔, 그리움, 이것은 시간이 간다고 엷어지거나 적어지거나 줄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그러면 끝나냐면 엄마가 눈을 감아야 끝나는 고통이에요. 시간이 간다고 이게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90대 노인의 두 분의 아주 진한 사랑, 그분들의 삶, 이런 다큐 있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90대 중반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려고 막 병세가 악화되니까 그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요. 나가서 그 6살배기 이렇게 내복을 이렇게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 장면에 자손들이 많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손주를 사주려고, 증손자나 이렇게 사주려고 하나 생각했는데, 그 보니까 그 내복을 사다가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그러죠. 영감, 우리가 남순이 그때 전쟁통에 추웠는데 내복을 못 사 입혔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거예요. 6살짜리 아이를.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 남순이 내복을 사오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당신이 가면 우리 남순이 내복 입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90이 넘고 증손자가 있고 오랜 세월 남들이 보면 잊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잊혀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상수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좀 괜찮지 않냐?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이 엄마들한테는 비수가 돼요. 내 마음이나 내 고통이 아무도 세상 누구도 알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고립감,
그 비현실감, 자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 밀려난 사람,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듯이 그런 슬픔이나 그리움은 그건 죽을 때까지 줄지도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 영점 상태로 되면 그때부터 슬퍼하고 마음껏 그리워하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주위 사람과 그 영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엄마들의 최상의 삶이다. 지금은. 근데 치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치유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500 이러다가 이제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형제 자매들 뭐 그냥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엄마의 고통에 많이 주목해요. 네. 그리고 엄마의 고통만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없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보다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은 이렇게 잘 주목하지 않게 되고 얘네들한테는 이게 정신을 쏟을 그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형제 아이들 보면요. 동생인데 단원고에 이렇게 지금 단원고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그 아이가 동생이 단원고 입학하겠다 우겨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빠가 그렇게 되는 사고가 났는데 오빠가 무슨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다. 근데 자기는 원래 그거에 재능도 없고 관심이 없었던 애예요. 근데 얘가 그 전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아이 옷만 입는 그 형제 아이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뭘 지금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오빠나 뭐 형제하고 자기 어떤 일체감을 가지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심리적으로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오빠를 잃었다 그러면 여동생인데 부모의 관심을 끌려면 오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고 이후에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오빠밖에는 없어요. 오빠에 대해서만 막 집중하고 집착하고 오빠만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자기는 이제 다 밀려난 것 같은 거예요. 엄마 나 여기서 할 수도 없어요. 얘들도 죄책감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렇지만 아이는 아이고 결핍은 결핍이라서 그 결핍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학교를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애가 그래요. 선생님 자매였는데요. 동생이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연년생 자매였는데 그 동생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했대요. 탤런트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이렇게 로맨틱한 그 주인공이었나 봐요. 그렇게 좋아했대요. 맨날 그 브로마이드 가지고 다니고 맨날 그랬대요. 근데 걔가 뭘 줬냐? 너는 그게 뭐가 좋냐?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사고 이후에 자기가 어느 날 그 동생이 좋아했던 드라마를 쭉 봤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걔가요, 동생이 그 남자 탤런트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멋있더라고요. 취향을 일치시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아이들은요, 식성을 맞춰요.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하려고 그러고 그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아이와 잃은 형제와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과정 중에 결국은 자기가 지워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것은 굉장한 후유증이 있어요.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묻히고 있고 뭐 사회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이제부터 네가 잘해야 된다. 엄마 잘 챙겨라. 계속 아이들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어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뭐 그런 후유증, 아이들의 후유증도 있고요.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 많죠. 아까 미친년 아닌가요? 그런데 엄마들이 거의 다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 혼돈에 빠져서 어떤 엄마가 아침에 우연히 이제 차를 운전하고 어딜 가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후까지도 그래서 가려던 데를 못 가고 돌아서 집으로 다시 왔어요. 그랬는데도 몇 시간을 오후가 됐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기도 하고 이게 내가 이러다 이렇게 실성을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공포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죠. 예, 그쳐지지를 수시간 동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집 앞에 저 응급실로 뛰어간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가서 이만저만 하고 내가 이제 세월호 그 피해 유가족이다 얘기를 하니까 뭐 심호흡을 해보셔라, 뭐 어떻게 해보셔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나 봐요. 이제는 조금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아이의 부재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엄마가 그 순간에 막 분노가 치밀고 뭐 이러면서 막 그 병원을 뛰쳐나오신 거죠.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선생님 제가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눈물이 안 그쳐요. 그때 그랬어요. 예. 엄마랑 걔랑 관계가 어떤지 잘 알잖아요. 걔가 그런 아들인데 그 아이가 지금 없는데 엄마가 안 미치면 지금 누가 미쳐요? 괜찮아요. 엄마라서 미치는 거지. 엄마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상황에 엄마가 안 미치면 누가 미치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막 울면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엄마니까 그런 거죠. 막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고단하셨나 봐요.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울음이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정상적 어떤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 반응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어떤 자극을 받았는데 정상적 리액션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것 같고, 네, 적응도 잘하는 것 같고, 별로 울지 않아도 뭐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것이 정말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것이 위험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주 사소한 이유로 어떤 사소한 이유로 이렇게 그 정상적 리액션만 보이다가 마땅한 비정상적 리액션을 보이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뚝 터지듯이 밀려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 가요. 그럴 때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비정상성,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죠. 마음껏 미치세요. 괜찮아요. 건우가 좋아할 거예요. 예. 엄마가 멀쩡하고 자기 잃고도 근데 엄마가 멀쩡하게 일상에 복귀해서 이렇게 잘하고 이러고 있으면 건우가 어떻겠어요? 마음껏 미치세요. 괜찮아요. 건우 엄마잖아요. 예, 제가 엄마라서 그런 거죠. 미쳐도 그러니까 미쳐도 된다는 그런 컨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런 혼돈들이 초기 뭐 중간 사람마다 진도가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아이도 이러는데 나도 미쳐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 집 다 쑥대밭이 됐구나. 이러다 보면 그게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대인관계에서 갈등도 막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이 버거우니까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 견디겠다. 이런 상태에 오는 거죠. 정신과에 수백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이 트라우마 피해자의 자살률이 가장 높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살아가는 것, 빵점부터 살아가는 것도 요원한데 이게 여러 가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돈이 잘 되지 않고 계속 혼돈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도 빵점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치유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예. 그 5월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광주 5.18 피해자들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광주 시민한테 나타나는데 지금 올해 36년 됐는데요. 5.18 때 그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둘이서 어떤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36년 됐는데 아직도 5월이 되면 광주 시민의 56.8%, 한 57% 정도가 그 5월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게, 그 5월 증후군이 뭐냐면 5월이 되면 잠도 못 자겠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짜증 같은 거 굉장히 많고 공포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시기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념일 우울증이라고 해서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렸었는데 자기가 뭐 2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하고 여동생이 있으니까 이 슬픔을 막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도의 과정을 겪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눌러놓으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중년이 돼서 40기 훨씬 넘어서 뭐 중반 넘어서부터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러는 건데 근데 무엇 때문에 하냐면 개나리만 피면 삭신이 막 쑤시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개나리로 해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생각해보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월 증후군이라는 게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해도 5월만 되면 자동이 그 시기가 되면 이미 그 시기에는 그 피해자 직접 피해자도 아니고 또 그 청년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그걸 겪지 못하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5월이 되면 그런 것들이 거의 각인이 돼 있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광주 5월 증후군인데 그건 이미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32년 동안 지금 검증이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안산 지역에도 4월 증후군이 있을 거다. 그게 안산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에도 4.19하고는 또 다르게 4.16 그런 4월 증후군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벚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월 16일 근처가 되면 그 아이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4월 증후군이 생길 만큼 지금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인 거죠. 4.16 참사라는 것이. 저한테 누가 지금 안산에 왜 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해요. 죗값 치러러 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임의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 2014년 4월 16일 날 45살 먹은 이상의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기는 다 글렀다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였던 거죠 실제로는. 근데 국가가 그걸 참사로 만든 거죠. 대형 참사로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그 참사에 기여한 사람들, 직접적인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 말고도 저도 그렇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혹은 사회생활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구조적인 것에 일조한 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5살 먹은 이상 사람은 나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럼 45살, 44살은 괜찮냐? 그럼 뭐 제 임의대로 그냥 한 거죠. 임의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미 45이 훨씬 넘어 있었으니까 어른으로서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빵점인 일이라도 가서 무엇이라도 해야 내가 지옥인데 결국 지옥인데 덜 지옥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채의식 때문에 무엇인가를 했어야지 내가 조금 더 홀가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가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일반 사람들도 시민들도 피해자들도 상처를 많이 받은 거는요. 딴 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게 막말하고 비아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저는 초창기에 2014년 6월 이럴 때 기독교 연합체에서 하는 그런 류의 강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간 적이 있는데 종교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가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막말했던 것들만 제가 쫙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너네들은 종교를 왜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분들이 물어서 해줘야 될 것,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이 막말하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막말하는 걸 당신들이 막아줘야 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그 아이 잃은 아빠가 광화문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데 거기 짜장면 먹고 그러잖아요. 폭식 투쟁하잖아요. 와서 그 앞에서 하잖아요. 비아냥거리잖아요. 진도에 그 해산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는 했죠. 근데 그 어떤 한 사회에 이렇게 품격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에서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품격을 알 수 있어요. 저희 외국에서 사회적 참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총기 사고도 많이 났고 또 얼마 올랜드에서도 났고 그런데 그런 참사가 나면 저희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0점에서부터 일단 출발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런 참사의 피해자가 되면 사람들의 막말에 대응해야 되고 조롱에 막 분노해야 되고 죽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러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고통에 대한 공감, 불행에 대한 연대 이런 것들을 공화국 시민의 의무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 참사라는 것은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만 겪는 것이 아니고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지하철, 시랜드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세월호 이런 것들의 트라우마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이웃들이었던 거예요. 이웃들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옆에서 이제 아이 때문에 팔자 고쳤겠네. 돈도 몇 억씩이나 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제 자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돈 빌려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불행에 대한 연대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개인들이 감당해야 될 거. 이미 내 내부로 들어와서 개인들이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를 잃었어요. 얼마나 슬프세요. 같이 열심히 진상규명해서 싸워줄게요. 그렇게 한다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도 않고요.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미칠 듯한 그리움, 만지고 싶은 이런 고통 이런 것이 줄지는 못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보지는 못한 거예요. 인양 이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인양 며칠 전에 시작했는데 실패했지만 이제 시작돼요. 2년 넘었는데 793일인데 오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건져놓고 나서 거기서 미수습자 9분을 다 수습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슬퍼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천박한 사회입니다. 종교나 기타의 사회 단체들이나 이런 거에서 제 역할을 잘 못해준 측면이 분명히 저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종교든 어른이든 이 사회 공동체든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나한테 대한 불행, 나에 대한 불행, 내 자식에 대한 불행, 악담은 아닌데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회적인 고통 공동체에서는 그게 거의 원칙이나 진리나 같아요. 그런 것들 남의 이웃이나 이런 불행을 방관하게 되면 반드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의 그 고통, 진상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웃으로서는 공감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방기가 되어 있던 측면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동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봐요. 그 한 가지 트랙은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상규명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감증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개별성에 집중하지 않고 얼마나 인간들을 함부로 대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나 성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접근인 거죠. 사회 정치적 맥락의 접근인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리 치유적 맥락의 접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가해 보이잖아요. 앞에 나가서 서명하고 삼보일배하고 투쟁하고 피켓팅하고 그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심리 치유적인 맥락의 접근이라는 것은 세월호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빵점인 일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해도 이웃 치유자들이 혹은 여러 단체에서 그거를 하고 치유 활동을 해도 표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굉장히 한가한데 이게 전쟁으로 치면요. 보급부대나 야전병원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일선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병원에 후송되어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동료가 옆에서 팔다리가 날아가는 것도 봤고 목숨 잃고 장님되고 이런 거 봤는데 얘네들은 뭐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행정 직원들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돌봐주는 사람들은 힘드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걔네 죽진 않잖아. 그런 마음이 들면서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다 나가서 지금은 모두 다 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멀리요. 동학혁명부터 시작해갖고 제주 4.3, 도도혁명 학살 사건,
한국 전쟁, 광주 항쟁,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한 번도 제대로 심리치유적 맥락에서 해보지를 못하고 막 우전선에 못 두던 사람이 다 나가서 진상규명해야 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거나 무릎 꺾이고 몇 명만 희생되고 그러니까 좀 끔찍하게 비유를 하자면요. 시체가 있는데 그 위에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너무 시체가 많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흙으로 묶고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그 위에다 놀이공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연인들이 솜사탕도 가지고 놀러 가기도 하고 헛파레이드도 벌이고 꽃도 키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하고는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 밑에서는 시체가 그냥 한 번도 처리하지 않은 시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쭉 쌓여오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왜곡이 되거나 좀 잔인무도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그런 트라우마들이 한 번도 치유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의 표현대로 하면 적폐가 생긴 거죠. 심리적인 적폐가 생겨서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있는 걸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세월호 이후에는 그 조사를 해보면 그 불안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죽음에 대한 공포나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그런 것들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근데 이런 심리치유적 맥락의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한가하거나 뒷전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반드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등산으로 따지면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예요. 에베레스트 우리가 정복하려고 그러면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일진이 올라갔다가 악천후거나 보급품이거나 사고를 당하면 뭐 도상을 당하면 보급품이 떨어지면 베이스 캠프로 철수해서 빨간 약도 바르고 보급품도 충전해서 이진이 다시 올라가거나 그 사람이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정상 정복은 목표가 없으면 베이스 캠프 설치할 필요 없죠. 그러나 지금은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근데 거꾸로 정상 정복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베이스 캠프 없이 다 정상 정복적으로 나서면 정복할 수 없죠. 절대로. 지금은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전에 우리 역사적인 그런 교훈에서는 전부 정상 정복 쪽만 갔던 거죠. 뒤에 베이스 캠프 자체가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초창기에 팽목항에서 바지선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죠. 물속에서. 그런데 실제로 올라와 보면 먹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줄 그런 류의 것들을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윗사람이 온다고 막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실적 내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몰아냈던 것들이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감압장치해갖고 천천히 휴식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와 하고 그냥 같이 다 무조건 모든 잠수사 있으면 다 같이 집어넣어놓고 또 들어가라 그러고 희생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심리치유적 맥락의 접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하는 것들도 많아요. 초창기에 그 진도 체육관이나 팽목항이나 혹은 안산의 그 아이들 이렇게 물에서 건져 올려서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장례식장에를 이렇게 가보면 심리치유 부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 미친 거 아닌가요? 그 아이가 지금 물속에 있어서 엄마가 계속 체육관에서 그 아이의 인적사항 보면서 우리 아이가 왜 안 올까? 생일인데 왜 안 올까? 그러고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상담해 보시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상담 부스 안 온다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졸무식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래도 뭔가 했다고 자꾸 심리 부스를 그게 수십 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진도에, 팽목항에, 안산에. 누가 가나요 거기를? 아무도 안 가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류의 접근 자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치유공간 이웃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고 딴 그 치유의 어떤 단체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고 지금은 한가해 보고 뒷전인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진상규명도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부모들의 어떤 애도의 과정도 겪게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트랙에서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동체가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공동체들이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한 공감, 불행에 대한 연대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상태로 놔두면 우리가 그런 류의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 거죠. 이게 쉽진 않잖아요.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해보면 일종의 심리적 참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그런 표현을 써서 심리적 참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같이 손잡아주는 일을 심리적 참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상담을 하고 나면 5.18 피해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그 현장에서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실제로. 하루 종일 상담하고 저녁에 이렇게 오면 눈도 뻘겋고요. 얼굴도 뻘겋고 얼굴이 고운데 아주 이렇게 퉁퉁 부어있고 그래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왜 그런지 알 수 없는데 같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총 맞고 대검에 찔리고 그 현장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도 상담할 때는 늘 그런 거다. 그래서 심리적 참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꺼이 공감자가 되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연대자가 되면 내 팔다리가 잘릴 수도 있고요. 여기가 눈이 멀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냥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내 팔다리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그런 것이 훨씬 내가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 고통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세월호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들, 이웃 치자들 모여서 이렇게 분기별로 뭐 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종합병동이에요. 뭐 어금니를 꽉 깨물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잘 때 이 어금니가 나갔다. 저도 그래요. 허리 안 됐다. 그 다음에 피켓팅 하느냐고 계속 서 있었더니 어깨, 동상 걸리고 잠 안 오고 그 다음에 자꾸 짜증 같은 거 많이 난다 그러고 두통, 편두통 생겼고 그런 것들이 세월호 트라우마로 생긴 심리적 참전의 대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류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내가 그나마 그렇게 심리적인 참전을 해서 이걸 같이 돕고 있고 공화국 시민으로서 고통에 공감하고 불행에 대한 연대를 하고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른으로서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별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걸 내서 뭐 명예를 얻거나 돈을 얻거나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걸 해서 뭐 부가적인 무엇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런 시선도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죄값인 거예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 내가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죄의식 같은 것들이 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 참전이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떨 때는 그렇겠구나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굉장히 괴로우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 저런 얘기를 또 듣고 난 감당이 안 되는데 밤에 가서 잠이 안 오겠구나. 그것도 심리적 참전의 대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하는 일은 안산에 돌아가서 부모님들한테 샘물결 아카데미에 갔더니 사람들이 앉아서 저희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떤 분은 눈물 흘려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순간 우리가 다 치유자 되는 것이죠. 이웃 치유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계속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저 사람들은 뭐 그런 관련 뭐 전공을 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없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희생학생 형이에요. 예, 형인데 걔가 대학을 지금 다니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었어요. 최근에.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즈음에 전철을 탔는데 여고생 셋이 탔는데 자기 앞에 여고생 셋이 탔는데 셋이 다 가방에다 그 노란 리본을 다른 걸 본 거예요. 얘가 그 순간
그냥 공연히 그 순간 아 내가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기 앞에 희생 학생 형이 탔는지 뭐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걔네들은 달아놓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아이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예, 내 고통이 사회하고 이렇게 연결끈이 끊어졌다. 나 혼자 고립됐다.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 죽음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별 미련 없이 삶을 사람들은 끊는 거죠. 근데 뭔가 연결되고 있다. 내 고통을 누군가한테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이러면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란 리본을 달거나 뭐 이렇게 가방에다 그 리본을 달거나 그런 것은 나도 모르게 예,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어떤 제가 그 경험담 하나 할게요. 가방을 좀 이게 그 엄마들이 치유공간 위해서 뜨개질 하는데요.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짜서 준 가방이에요. 뜨개질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가방을 메고 어디에 그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안산에서 이렇게 환승을 하는데 환승장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기서 어떤 20대 대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와요. 독립군 접선하듯이 와요. 사람을 이렇게 뚫고. 저는 대번에 알았어요. 네, 그 왜 오는지. 와서 조용하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다짜고짜. 대번에 알았죠. 노란 리본 달고 있고. 그 아이가 보면 저는 꼰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어버이연합 비롯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젊은 사람도 많이 받았고 세월호 그 엄마 아빠도 많이 받아서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이라는 건 다 그런데 와 저 꼰대는 그래도 저런 걸 다뤄서 너무 고맙다 그래갖고 저기서 막 달려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참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 하는지는 몰랐죠. 그 아이는 모르고 저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1년 넘는 동안 이걸 위해서 뭐 리본 나눠주기도 하고 광화문에서 만들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나눠주다가 욕도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해서 제가 그 순간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다독여줬어요. 고맙다 얘. 내가 참 미안하다. 고맙다. 두드려줬죠. 그 순간 저는 치유자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가면서 자기 친구나 자기 속마음으로도 혼자라도 야 꼰대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어. 나이 먹은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겠어.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계속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치유라는 거죠. 네, 이웃에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이웃 공간을 만들 때 이 공간이 주로 유가족들, 엄마 아빠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뭔가 조금 그냥 그 예술적인 어떤 터치, 어떤 예술로든 좀 그렇게 부드럽게 예술적으로 예, 직선적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예술가들을 접촉을 했어요. 그 공간 만들기 전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같이 이걸 해주셨는데 김선도 화백이라고요. 중앙대 예술학부 교수고 중견 예, 동양화가 아니면 중견 그 한국화가라고 한 분이에요. 취화선의 그 장승업 그린 분이기도 하죠. 그분이 그려주신 그건데요. 이걸 그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엄마들, 유가족들 만나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게 뭐냐면 아이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에 얘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를 얼마나 불렀을까? 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거의 고문실 끌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루에 수차례 그걸 반복하는 거죠. 조금 잊었다가도 다시 또 떠오르고 특히 밤에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밥을 꼴딱 새고 밤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림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려주셨던 그림이에요. 봄소풍인데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아이들이 여기가 그 아래는 화나고요. 위에는 별이 있는 거 보니까 밤이잖아요. 낮과 밤이 동시에 있는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지금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이런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른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별도 있고 환하기도 한 이런 공간일 것이다. 마지막에는 잠깐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통과하면서 지금은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못다한 봄소풍을 마음껏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이요. 한지를 7겹, 9겹
그 덧대면서 계속 칠을 한 거예요. 이게 서양화가 아닙니다. 한지 위에 그린 거죠. 그리고 이 별에는요, 선생님한테, 그 김선도 아백한테 아이들 명단을 다 줘서 아이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진짜 이름 새겨 하나하나마다 별이라 생각하고 그걸 그려주셨어요. 이 기법이 장지기법이라 그래서요. 이걸 이제 7겹을 한지를 덧대면서 수십 번을 이거를 색칠을 하는데 이 별을 그리고 바탕색을 별을 먼저 아이들 이름을 해서 저기 조개 껍데기를 가른 그 가루로 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다 그린 다음에 바탕색을 칠한, 수십 번의 바탕색을 칠한. 그래서 이웃에 와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별이 이렇게 쏟아질 듯이 느껴져요. 예. 여기 보면 할미꽃을 변형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그리셨는데요. 이 할미꽃을 왜 그리셨냐면 할미꽃이요, 그 특성상 아주 햇볕이 아주 좋은 곳에서만 자라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이 할미꽃이 이렇게 만발한 걸로 봐서 이곳은 아주 환하고 따뜻하게 햇볕이 쨍쨍 잘 드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그때 그 그림을 그릴 때 아직도 아이들이 바다에 있고 그랬으니까 아이들을 빨리 건져서 따뜻한 곳에 옮겨주고 싶어서 이 할미꽃을 그려서 햇빛을 볕을 초대한 거죠. 그렇게 했고, 여기 보시면 애들이 펄펄 날아다니는 애도 있고요. 노느라고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면서 떼져다니면서 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뭐 장난치는 아이도 있고. 요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요 아이들이 볼이 빨갛거든요. 여기서 사귀고 있는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아이도 있고, 여기 보시면 조금 키가 큰 사람이 있잖아요. 김선도 화백이 그릴 때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리셨대요. 10분의 선생님이 같이 가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서도 선생님 막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환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라서 초반에 엄마들이 올 때마다 이 그림 설명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엄마 마음도 그러고 믿고 싶으니까. 이 그림을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어떤 엄마는 우리 애는 맨날 친구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노는, 걔는 여기 맨 앞에 쓴 애가 우리 애다, 이런 엄마도 있고요. 우리 애는 키가 185고 농구를 너무 잘하고 점핑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 가운데 여기 거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는 딸내미인데 자기가 그렇게 그 데이트, 그러니까 연애, 그 남자친구 사귀는 걸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얘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남자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아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이웃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징, 치유의 한 도구이기도 한 그림, 봄소풍입니다. 넘겨보세요. 설명하세요. 네. 이웃 공간의 전체 벽을 굉장히 크죠. 이쪽이 부엌 공간이고요. 여기가 상담실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 조금 더 잘 보이네요. 내가요? 안산시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게 이웃의 사무국에 들어가면 사무실이 하나 있고, 저희가 안산의 숙소에서 이제 먹고 자고 거기가 우리 집이었으니까 저희가 숙소에서 딱 일어나면 바로 앞에 붙여놓은 그림이에요. 제목은 좀 너무 산악, 이게 너무 드라이해서 무섭는데, 이웃은 이게 희생 학생들이 살던 집이죠. 여기가 이웃은 아주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때는 다 아이들이었던.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다 그냥 한 집 걸러 옆집 뭐 이렇게 다 유가족, 이웃들이 다 그런 걸 겪은 거죠. 한 반에 30명이 좀 넘는 것이 30에서 35명이 한 반 아이였는데요. 일반이 가장 많이 사는 생존자가 많은 반인데, 여기 보면 2학년 10반, 7반은 한 반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선생님들도 이렇게 같이 가시고요. 이런 걸 보면 세월호 참, 이런 걸 보고 2년 만에 이제 그만하자, 그런 게 참 참담하죠.
예, 이웃의 공간이에요. 이웃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제 상담하고 뭐 치유 공간이다 이러니까 이렇게 진료실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웃을 만들면서 물론 이제 이 건축하시는 건축 설계사가 재능 기부로 이걸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이거 할 때 저희가 부탁한 것은 상담실이 있는 마을회관 같은 곳이다. 예, 왜냐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신과 환자였던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저녁까지 1시간 전까지도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예, 원래 내가 환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재난을 당하면 자꾸 상담 받아봐라, 뭘 상담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내가 왜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돼? 내가 무슨 환자야? 가뜩이나 힘들어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너도 이제는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트라우마 피해자한테는 환자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료를 할 때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 것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치유자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트라우마 피해자한테는 트라우마 환자라고 안 하잖아요. 환자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마을회관 같이 해서 다 좌식이고요. 예, 그런 공간이죠. 마을회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진료실, 아까 그 봄소풍이 걸려있고 진료실 들어가는 문인데 여기가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여기가 또 이렇게 내려와서 완전히 밀폐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공간 중에 이 봄소풍 그림 있는 그 뒷벽으로 그 흡음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방음 때문에 그러는데요. 엄마들이 너무나 정말 목이 찢어지게 울고 그냥 내장이 쏟아지게 울고 그러는데 저희도 거기 숙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마련해서 2년 살았지만 그 앞에가 다 이렇게 5층, 4층, 5층짜리 빌라들이에요. 그래서 오래됐고 막 19평, 20평 뭐 다 이래서 뭐 조금 더 큰 평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빌라들이어서 방음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옆집에 울음소리가 다 들리고 옆에서 말해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도 밤에도 막 울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웃들이 다 다닥다닥 사니까 같이 일어나서 울지요. 저 집 엄마 또 깼나 보다. 아들 생각하나 보다. 그럼 같이 막 애달하고 울고 그러다가 한 100일쯤 지난 어느 날 그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그 집에도 수험생인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조금 눈 붙이고 새벽에 나가야 되는 일하는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오니까 잠을 설치니까 그게 방법은 없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또 2차 외상들이 또 다시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이 상담실은 안 들려요. 아무리 울어도 안 들리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엄마들한테 하죠. 여기서 소리 안 들린다, 울어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몇 시간씩 울고, 예, 그러다가 상담실인데요. 예, 여기 이제 등받이 의자 이렇게 주면 여기서 근데 보통 유가족 엄마들이 여기 앉게 하죠. 저는 쓰러져서 자요. 그리고 쓰러져서 이렇게 예, 한동안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추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담실이 이렇습니다. 손수건을 막 놔두는데 다 없어지죠. 아까 마루 끝에 그 계다리 소반 상들이 쫙 아까 쌓여 있는 거 보셨죠? 이웃에는 밥상을 아주 정성껏 차리고요. 우리는 이제 치유밥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치유의 근본이 시작이 밥이다 그렇게 느껴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그 와락을 만들 때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와락에 만들 때 처음에 이제 시민들이 모두 이제 쓰던 것들 보내주고 뭐 비품 같은 것도 보내주고 뭐 선풍기 뭐 이런 거 뭐 책상 남는 것도 보내주고 다 그런 건 받았는데요. 저희 둘이 그랬죠. 식기는 사야 된다. 예, 숟갈 젓가락하고 식기는 사고 그 단체 급식하는 그 급식판 그런 거 사면 안 된다. 집에서 쓰는 그런 밥그릇 사야 된다. 그랬죠. 왜 그랬냐면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몇 년째 그 해고 상태에서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시위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서울에 같이 갔다 뭐 국회에도 갔다 막 여기저기 맨날 다니잖아요.
밥 때가 되면 식당에 가면요. 그때 3,500원인가에 맞춰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 친구들 이렇게 식당 들어가면요. 여기 얼마예요?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다가 뭐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몇 군데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그 가격에 맞는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하루 세 끼를 얼마예요 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한테 상담실에 데려놓다고 상담한다고 이게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거 생기지 않아요. 예. 그런 바탕이 없이 상담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락을 만들 때 밥상 굉장히 신경 썼고, 예, 거기는 정말 좋은 재료로 사람들이 또 그 마음을 아니까 직접 막 유기농이에요, 뭐 해요, 뭐 톱밥에서 가지고 그런 음식들 막 보내주거든요, 재료들. 그래서 진짜 집에서 예, 해주는 그 밥 정말 맛있게 해서 와락 밥상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해고 노동자들이 상담 아예 저는 괜찮아요. 뭐 힘들면서도 남자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형수님 밥 주세요. 해보자 아내들이 막 그 또 밥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형수님 밥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상담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치유밥상에 여기는 녹그릇인데 이거 무형문화재 어떤 분이 직접 해서 예 녹그릇 못으로 만든 수저고요. 이 식기가요. 이게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시작한다 했더니 어떤 아는 도예 작가분이요. 아예 명단을 달라 그래서 이거를 그때 추석 연휴 때 막 이랬었는데요. 하나하나 본인이 다 물레로 돌려서 이 그릇들만 가마에 넣어서 구워서 만든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유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전하지요. 왜냐하면 전하는 순간 이 그릇은 그 다음부터는요. 볼 때마다 치유의 도구인 거예요. 아, 세상에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보고 막말하고 막 그 험담, 그 댓글들, 막 악플들 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런 분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눈물은 지금 유가족들이 못 보잖아요. 이걸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가마에 일일이 붓고 이랬다. 그래서 엄마들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군요. 그런 걸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힘들을 비축하고 구축해 나가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밥때가 되면요. 장관이에요. 이웃치유자라고 하는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오셔서 하는 게 저 밥하고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예, 재료 또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죠. 같이 밥 먹는 예. 이게 파는 그릇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도자기가 이렇게 어느 날 흠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그릇이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여기 치유하는 곳인데 상처난다고 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잘 살려보자 해서 집에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어떤 한 주부가 이걸 가져가셨어요. 막 펜바로 문지르고 뭐 유약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그릇들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밥 먹다가 누가 이 그릇 가졌냐 그러면 와, 이 그릇 가진 사람은 정말 좋은 일 있고 오늘 운 좋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예. 우리는 불량미 창고라 그러는데 이웃의 예산 중에 거의 한 절반, 예, 절반이 이게 밥값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쌀들도 막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이제 쌀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포대에다 넣어 있거나 그러는 게 상한대요. 그래서 주부들은 다 아시나 봐요. 펫병에다가 이걸 넣고 거기다 위에 저 입구에다가 휴지만 막아 놓으면 쌀벌레가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치유자들은 시간만 나면 여기서 예, 이거 정리하고 그러죠. 엄마들한테도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는 쌀은 어디서 보내준 거다, 누가 보내준 거다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어머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구나. 나는 그러면서 똑같은 반응이 뭐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새끼하고 우리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자기 일이 아닌데. 그게 엄마들이 처음에는 이런 경험을 못했어가지고요. 굉장히 의아해하고요. 우리는 부부인데 애가 셋이라는데 여기 와 있으면 남자까지도 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돈을 안 버나?
그 여기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원활동을 하는 거는데 어떻게 사나? 무슨 의도가 있나? 뭐 하러 온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분들인 거죠. 이제는 알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접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살 수 있겠구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먹고 한참 시위 나갈 때요. 청운동 뭐 맨날 걷고 막 그럴 때 이거 불량미다. 이거 잘 드시고 나가서 또 싸워라. 예, 막 그러면서 하죠. 아까 뜨개 그 작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엄마들이 그 아까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이의 마지막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저 뜨개질을 하면요, 예, 그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 그래요. 예, 엄마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보자. 사실은 이 경험이 와락에서도 그때 자살로 사람들 막 죽어갈 때 해고자 아내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게 이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어도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능한 한 조금 견딜만하게 조금 낮춰서 이 순간을 통과할 수 있겠다. 이 뜨개질을 하면서 그런 효과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했죠. 엄마들이요, 이 뜨개질을 할 때 보면요, 우리가 보통 여자들이 뜨개질 한다 그러면 전철에서도 가끔 보는데요,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기서 이렇게 느슨하게 헐겁게 하잖아요, 뜨개질을. 이웃에서 뜨개질 하는 걸 보면요, 전차 부대 무슨 대원들 같이 뜨개질을 해요. 막 돌격 앞으로 하듯이 뜨개질을 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걸 막 하는데 엄마들이 중평이 이걸 할 때는 훨씬 견딜만하고 생각이 덜 떠오르고. 그래서 이걸 처음에 그 예산을요, 350만 원 실값을 도매로 막 동대문에서 그거 해오니까 그걸 실값을 350만 원을 책정해 놓고 했는데 한 달에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한 열흘 만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실값이 아니라 약값이다. 어떤 진통제나 어떤 지금 무슨 안정제로 엄마들의 그런 생각을 줄여주거나 이걸 견딜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실값이 아니고 약값인데 우리가 심리치유센터인데 낫는 약이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는 효험이 있는 약이 있는데 돈 없다고 약 안 쓰면 되냐. 그래서 약값이니까 일단 무제한으로 가보자 했어요. 지금요 실값이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그 도매로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요 안산에 무슨 간에 무슨 이런 뜨개질하는 공장 생긴 줄 아는 거죠. 엄마들이 지난 겨울에 어떤 엄마는요 목도리 웜웜한 200몇십 개를 떴어요. 그 엄마는 솜씨도 없어서요 계속 직진만 해요. 직진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자기 아이 방석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 그 방석 갈아주고 오고, 예, 자기 아이 좋아하지 이뻐했던 그 동네 누구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선물하고, 그러면 그 뜨개질이 어떤 뜨개질인지 아니까 그 이웃이 또 계속 그 아이, 그 엄마 기도해주고 그 엄마하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엄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뜨개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뜨개질은 트라우마 피해자한테 이게 너무 탁월한 치유 효과가 있어서 이거 노벨 의학상감이다 뜨개질이. 예, 약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쓰고 있죠. 여기 생일 모임인데 생일 모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일 모임 안 하세요? 아예 하세요. 네. 이건 생일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250명이 지금 안산에서만 희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 날과 시는 전부 다른데 거의 같은 시간에 지금 다 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명이니까 365일 하면 거의 매일처럼 생일이 있다시피 한 건데, 이게 그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동양의 전통 사상으로는 망자가 되면 생일이 없어지잖아요. 제사 날만 남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들은 그거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같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 먹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을 꼭 챙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2014년 9월부터 이 생일 모임을 했는데
하나의 생일 모임을 하면 한 15명이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의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부모님, 그 다음에 친구, 뭐 PC방 총무 슈퍼 주인, 정육점 주인, 그래갖고 이 교회 동아리의 선후배들,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이걸 다 수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 인터뷰를 하고 아이의 물건도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모아서 그 친구들하고 그 사람들이 다 모아서 한 5, 60명이 이 아이 얘기만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생일 파티나 잔치라고 하지 않고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 모임을 하고 케이크를 나중에 켜놓고 막 박수를 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하고 나면 엄마나 아빠나 형제 자매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이가 짧게 살았지만 무의미하게 살지 않았구나. 그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정인 선생님이 묻는다고요. 그 친구한테 담배도 폈나 봐. 그러면 뭐 멈칫멈칫하면서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도 해줘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집에서는 얘가 새님인 것 같았는데 그것도 했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그거라도 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참석하기도 해요. 생학생의 여자친구가 와서 그 아이하고 뭐 중앙동에서 어느 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어땠는지 그런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수백 번도 더 불리죠. 그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는 잊지 말아주세요 얘기 안 해도요. 아 저 아이들 마음속에 혹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영원히 기억되겠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게 절로 생겨요. 그 공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이 괴롭지만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일 모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일 모임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고요. 음식 같은 것도 그 아이가 좋아했던 식성에 따라서 그 식단을 짜가지고 여러 바깥에서 단체들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아이 생일 모임은 우리가 맡겠다. 그래서 그 아이의 정보를 다 듣고요. 우리가 드리면 다 듣고 뭐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해서 무슨 음식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좋아했던 스파게티가 있으면 스파게티도 그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 집에서 막 해봐요. 그러니까 매운 스파게티를 좋아했더니 그러면 그걸 재현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보면 공룡이 없었지만 DNA 같은 거 복제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를 온전히 17살, 18살 먹고 살았던 생애를 그대로 압축적으로 다시 살려낸다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인간이 얼마나 개별적인 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우리 아이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서 평범해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놈이 저랬어? 저 애가 저랬어? 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겠다. 뭐 했니? 물어보면 뭐 남자는 PC방 가서 했다고 씨바 줬나 뭐 이런 얘기 계속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 그때 그 아이가 굉장히 행복했구나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안도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고통 같은 것들이 좀 잊히는 거죠. 그래 아까 봄소풍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저희가 한 50명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건에서 3건 정도 생일 모임을 하는 거죠.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아이들 그 생일 모임의 맨 마지막이 생일시를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당대 시인들한테 생일 모임을 하려면 시를 준비해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아이의 육성으로 엄마 나 지금 괜찮아. 마지막에 조금 괴로웠지만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그것이 모든 엄마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모임이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시인한테도 저희가 부탁하는 거죠. 아이의 육성으로 시를 꼭 좀 써주세요. 당신이 쓰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시를 써달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시인들이 첫 대목이 엄마 혹은 엄마 나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시집이 지난해 나왔는데 35명의 아이의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일 시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동안 저희가 생일 치유 모임을 했던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
엄마나 아빠들이 그 이제 피해 유가족이죠. 엄마나 아빠들이 이렇게 뭘 말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정희 선생님이 설명했던 봄소풍에서 자기 아이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저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연애하는 애라고 생각하는 건지, 맨 위에 있는 애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보면 계속 울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친구들이 와서 이 아이의 생일 모임을 하는 아이의 물품들이 있잖아요. 저 물품들을 보면서 너무 환하게 웃는 그 추억이 있잖아요. 아, 이놈이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러면서 웃는 환한 표정도 있고요.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 아이가 3층에 살았는데 1층에 살던 이웃이에요. 12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 살아서 그 엄마는 밑에 1층에 사는 이웃은 이웃 이모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이 되면 얘가 늦잠을 자니까 아침 시간이 되면 3층에서부터 1층까지 한 달에 막 바바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재를 뭘로 느끼냐면 아침 시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7시 몇 분이 됐는데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2년 동안 안 나서 그래서 너무 슬프다. 그 딸내미는 희생학생보다 한 몇 살이 어린데 나는 커서 오빠하고 오빠 너무 멋있어. 오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 아이가 참여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부모하고 생일 모임을 다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밝고 환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쉬운 거죠. 실제로. 그 아이는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잘 애도하고 생각하고 다독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남아있는 엄마나 아빠, 형이나 동생,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얘기는 이렇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조절을 못했어요. 넘쳐서. 네, 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